자,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나무 강좌 제10강 마지막 종강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년을 기념해서 범도 단원고 4.16의 별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기선 교육교수 원장님, 그 다음에 그 양옥자 재강 엄마가 유족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옥자 어머님은 4.16 기억 참사 이후 12년 동안 올곧게 4.16 기억 저장소에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 전 방통위원님과 양문석 언론학 박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성기선 교육교수 원장님을 모시고 교육나무 강좌 10강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 교육의 숲 강좌가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9번에 걸쳐서 우리 교육의 근본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님이 강연해 주셨고, 심리적인 어떤 그 경쟁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김태형 박사님이 또 김태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박현석 선생님이 범도라는 소설 중심으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안산 4.16 기억교실을 좀 돌아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마 그날을 모두가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800년 말에 시작됐던 우리나라 제도교육, 공교육이 벌써 120-3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사학운동이 일어나고 민족교육이 만들어지고 또 일제강점하에서도 끊임없이 실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증가하면서 학교가 큰 사회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받고 교육의 전성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60년, 70년 개발연대에 그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소위 말해서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입시 경제,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은 또 다른 왜곡된 현상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세월호의 침몰을 우리는 생생히 생중계하듯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말 생동감 있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반성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어쩌면 큰 분기점이 됐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기성세대가 반성도 하고 또 새롭게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10년이 가면서 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했는데 그 역시 다시 이태원 참사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참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권이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큰 프레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4.16을 기억하는 이제 곧 10주기가 되는데 그 공간에 와서 좀 더 겸허하게 우리 교육의 앞길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16이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경쟁을 더 부각시키는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이 3대 중요한 과제들을 이번 정부는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고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통일교육 자료로 쓰지 말라고 그랬고요.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가, 이 정권은.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 교육의 숲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방현석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 교육도 아마 몇십 년 후에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시작이 오늘과 같은 이 4.16 이걸 정신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반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 꽃과 같이 갔던 그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숲 강좌를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범도 4.16 단원고의 별들을 만나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 참사 직접 10년 전에 몸소 또 잔인한 광경을 몸으로 겪은 당시 허재강 군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양옥자 어머님을 모시고 한번 당시의 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우리 허재강 엄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이기도 하고 또 4.16 기억저장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강의 어머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머님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10년이라는 세월? 앞으로 19일 후면은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10년입니다. 10년이 되어도 우리 아이들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도 지정을 했고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생존수영도 가르치고 2019년에 또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명예학적부도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3년 6개월에 걸쳐서 재난안전 통신망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서울, 대구, 제주에 구축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 때는 재난안전 통신망이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집에서 제 아이만 키우고 세상과 주위를 보지 않고 제 가정만 바라보고 살았던 가정주부였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세월호 참사 후 내 전부였던 사랑하는 제 아이를 멀리 보내고 나서 길거리 선행도 다니고 또 집회도 다니고, 그리고 안산에서 진도까지 세월호를 인양해달라고 19박 20일 도구도 했습니다. 올해 부모님들이 또 제주에서 강화문까지 20박 21일을 또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방문객들이 오시면 교실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제 강의로 인해서 제가 세상을 보고 바라보는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활동들을 또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10년 동안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서 우리 제가 엄마를 비롯해서 많은 세월호 엄마들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합니다. 막신고리끼의 어머니에 나오는 그 어머니, 정말 오스트로키의 소설에 강철을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근데 어머님들은 삶이 정말 강철로 단련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4.16 기억저장소,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곳이고, 또 유네스코의 4.16 기록물을 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정말 그 아이들이 놀던 오락실 3층에 있었던 4.16 기억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이 기억교실까지 유치하고, 또 세월호 기록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4.16 기억저장소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행사가 있으면 좀 이참에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16 기억저장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모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4.16 기억저장소에는 1반 고은이 엄마, 3반 도원이 엄마, 4반 경빈이 엄마, 저 7반 재강이 엄마, 이 4명의 엄마들이 있어요. 이 4명의 엄마들이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을 모으고 보존 관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 바뀌고 나서 4.16 기억저장소 후원금이 우두두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재정이 힘들게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엄마들이 4명이서 똘똘 뭉쳐서 잘 이끌어 가고 있고요. 4.16 기억저장소가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을 모으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복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게, 3반 도은이 엄마가 4.16 기억저장소 소장님이시고, 또 기록연구사 이현아 팀장님과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단원고에서 기록물들을 목록화 작업을 해서 이곳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복원하는 전 과정을 4.16 기억저장소가 주도했다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는 경기도 교육청 기록물과 4.16 기억 저장소 기록물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4.16 기억 저장소하고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협약을 하고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16 기억저장소 4월 일정으로는 10주기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 전시를 하는데 4.16 기억 전시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 마을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물들을 가지고 4.16 시민 기록 마을 모임과 또 4.16 기억 저장소가 공동 주최로 해서 3월 내일부터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4.16 기억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참여 마을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이에요. 와동, 사동, 일동, 바늘동, 고잔동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다시 부르는 이름들 2024라는 전시는 돌에 새긴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정각 도장이에요. 그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곳 4.16 민주시민교육원 1층 미래희망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16 기억저장소 가장 큰 일은 4월 12일과 13일이에요.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살아있는 아카이브 만들기를 해요. 4월 12일과 13일에. 그래서 학술대회예요.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곳 4.16 기억저장소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있는 이곳에서 4월 12일, 13일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곳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이 4.16 참사 10주기를 기념해서 이웃에게 꼭 이것만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저희가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사실은 사는 게 힘들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웃에서 저희들을 손을 잡아주고 저희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또 저희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웃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아니면 내가 살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들은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은 없어요. 그런 희망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텐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진상규명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저희들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계셨던 이웃들에게 저는 감사를 표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보답하는 길은 제가 뭐 같이 옆에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소소하게 미약하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저희들 손을 잡아줘서 감사하고 또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저희들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 큰 힘 내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제일 가슴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것은 4월 16일 날 10주년 때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양문석 후보와 박해철 후보가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이나 실천 방안하고 좀 다르게 활동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 분은 노동운동을 줄기차게 해온 분이고 한 분은 언론운동을 또 해오신 분이고 저는 정당운동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그 속에서 4.16을 만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명이 그간의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또는 질적인 전환을 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성사되려면 오는 4월 10일 날 결과를 가지고 4월 16일 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어서 사실은 오늘이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김태철 선생님이 되게 짓궂게도 우리 정치인들을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저라도 안 오면은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왔는데요. 어쨌든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따뜻하게 있다는 점은 믿어도 될 것 같고 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어머님들이 서 있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서 쭉 설명해 주신 걸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어디 가나 어떤 자리에서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과 기억이 기록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정치권에 몸담은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이제 단원을 안산을 후보들하고 기자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생명안전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무소속 홍장표 후보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서정현 후보도 사회적 합의 또는 시민들과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의의 개념으로 어쨌든 원래는 이제 물 만났을 때 노젓는다고 이제 선거가 있을 때 공약을 어떤 후보가 하느냐 그 약속을 지키느냐를 눈을 뜨고 보다 보면 길은 열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문재인 정부 때 정부와 그 광역의원과 그다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선상에 있었을 때 반드시 했어야 될 그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시장은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민주당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번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를 검찰이 수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역시 같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끝까지 잊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지면 다시 한번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진 못했지만 한 분 한 분이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보다는 질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안산에 기울어진 언론개혁의 큰 힘, 검찰 정권 심판의 큰 힘, 친일파 청산의 큰 힘, 생명 안전의 적들을 철폐하는 큰 길에서 크나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손뼉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제가 세월이란 소설을 쓴 게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였습니다. 이 소설은 펴내고 나서 베트남으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베트남 독자들에게 꽤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제 소설 몇 편이 베트남으로도 번역됐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
그 베트남의 가장 그 인기 작가이기도 하고 또 대표 작가이기도 하고 여성 작가 응웬 옥드, 우리나라에도 끝없는 벌판 미에루 나루트라는 소설이 번역돼서 한국 독자들도 꽤 익숙한 응웬 옥드가 이 소설에 쓴 대한 리뷰였습니다. 나는 세월을 읽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방현석 작품에 등장하는 베트남은 마치 우리 내부의 시선 같아 보인다. 마치 베트남 사람이 쓴 듯하다. 작가가 세심하고 진실하고 열정이 넘치고 척언지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베트남 언론에 리뷰를 썼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쓰게 된 건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세월호를 겪고 나서 다들 망연자실해 있을 때 후배 작가 한 명이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에서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물었을 때 까지만 해도 저는 세월호 희생자 중에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베트남인이 있다는 사실을 조차 몰랐었는데 베트남 사람이 한 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란 걸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역할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찾아와서 만났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과 겪은 이야기, 그리고 또 그분이 여기 안산에서 그 나중에는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위와 아들을, 그분의 딸은 159번은 인양자였어요. 세월호에서. 그리고 그 사위와 6살짜리 외손자는 끝내 실종자로 남았죠. 이 소설이 굉장히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건 이 그림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베트남입니다. 이게 이제 강가에 지어진 수상가옥들이고, 저 어촌에 가면 저 수상가옥에 바로 배가 묶여 있습니다. 저기서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집이었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희생자, 한국으로 국제 결혼했던 린이라고 하는 여성의 친정 아버지도 바로 저 친정집도처럼 수상가옥처럼 되어 있는, 앞쪽은 이제 강가에 붙어 있고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다로 이어지는 강에 그 거주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 친정 아버지가 여기 안산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저 집에 가봤어요. 뒷문 열고 나가면 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배 타고 나가고 이 강을 거슬러 가서 바다로 이어진 곳에서 사는 분들이었어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들이 이 강에 놀고 있죠. 이 강, 저 오른쪽, 이 아이들이 강에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바로 들어가죠. 저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뛰어내리는 애, 저 다리 꽤 높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려서 저기 내려서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놀다가 또 올라와서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이 아이들 하루 종일 물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온종일 물에 있어도 지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소설에서 린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 부른 이 희생자 역시 태어나서 그엄마보다 먼저 수영을 배운 친구들이에요. 뒷문 열고 나가면 바로 강이고, 거기에서
수영을 익힌, 바다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루는 내내 바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떠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딸이 한국에 시집 와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더구나 그 사위는 해양경찰 출신이었어요. 군대에서 배 타고 해양경찰로 근무했던 친구.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엄마보다 먼저 수영을 배우고 그 남편은 해양경찰로 군대 생활을 했던 바다와 물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이 친구들이 저 바다에서 희생당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근데 저 친구들의 죽음을 굉장히 슬프게 했던 건 슬픔마저 차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행한 일부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행위들을 기억합니다. 저분들한테 한 행위들도 뭐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어쩌면 조금 더 심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당했던 걸 더 극단적으로 겪었던 분들이 저분들이었어요. 159번 인양을 했을 때 저쪽은 주인공 친정아버지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하를 받았죠. 정말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가장 큰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비참한 희망이었죠. 그렇게 딸을 159번으로 찾은 다음에 아직 찾지 못한 사위, 그리고 6살짜리 외손주를 인양할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고 기다렸죠. 올라오면 함께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딸 찾았는데 베트남으로 안 돌아가느냐고.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안 가고 있느냐고. 베트남인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외손주, 자기 사위를 기다릴 권리도 없나? 그 슬픔도 모욕당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자는 슬픔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슬픔이 없나? 저쪽으로 하는 사람 집에 갔더니 훈장 2개가 거실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그 본인 거였어요. 항미전쟁, 미국과 싸운 독립전쟁, 통일전쟁에서 전사로 싸워서 받은 훈장이었어요. 다른 한 개의 훈장은 식민지 지배자였던 프랑스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의 아버지의 훈장이었어요. 2대에 걸쳐서 조국과 결의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숭고했던, 자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을 가장 탐욕스러운, 무슨 보상금이나 바라고 한국에 와서 딸 찾았으면 안 돌아가고 사위하고 외손주를 기다리느냐고, 이런 모욕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저 까마우에 있는 밭등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굉장히 바다처럼 넓은 늪입니다. 저 늪에 사는
사람을 알게 돼서 제가 저기 가서 몇 번 잤던 적이 있습니다. 저 수상가옥. 예. 나하고 주인이 동갑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친구하기로 해서 몇 차례 갔었는데, 저 주인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주변에 쳐놓은 거물 걷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그러고 나면 낮에 친구들 오면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술 먹고 놀아요. 그러다 또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거물 1시간 반 걷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물을 좀 더 치지. 그럼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되지. 왜 거물을 여기뿐이 안 치고 거물 건지는데도 1시간 반만 일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아니 많이 벌면 좋잖아. 많이 좀 찾고. 그랬더만 자기는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도시 사람, 한국 사람은 안 그런다. 우리는 한국 사람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벌써 여기 한 5배 쳤다. 건물. 저 큰 높이 집 몇 채 없거든요. 다 쳤다 그랬더만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네. 그랬더만 이 사람 얘기가 이건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의 차이다. 도시에서는 모든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랬지만 여기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면 이웃들이 다 와서 모여서 음식해 와서 다 해결하고 누가 죽으면 이웃들이 모여서 다 음식 준비해서 다 해서 치릅니다.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소중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낮에 노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마 저 까마오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딸을 겨우 퉁퉁 부은 채 입양한 다음에 그 사위와 외손주를 마저 기다릴 때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모욕 줬던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항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소설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세월을 살게 되었나? 어쩌다가 저 배에 타게 되었나? 그리고 그 세월호에 탔던 그 부반장 아이 친구들 먼저 길 열어주려고 애썼던 그 부반장 거기 선원 객실 여성원 그 사람들이 보여준 책임감 희생 이건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런데 정작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선장까지 무슨 책임을 졌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가고 이게 바로 한국이고 어쩌면 한국의 역사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범도와 세월호에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었던 사람들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됐고 그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아무런 덕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해서 잘못된 세상,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었고 우리 홍범도 장군이었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우연히 했던 김건태상 제1회 수상자가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심사 결정문에 썼던 이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절망이 슬픔에게 손을 내미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다. 결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끝내 입증해 준 것이 바로 이분들이셨다. 바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투쟁으로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나라를 또 한 번 바로잡을 수 있었다. 대한제국의 왕으로부터 책임 있는 신하들이 모두 일본의 나라를 넘겨주고 자기 앞길만 찾았을 때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싸우다 끝내 견디지 못해서 만주로 가서 연해주로 가서 다시 조국 진격 작전을 펼쳤던 사람들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일 무장투쟁의 이야기를 쓴 건 저 답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기 1번이 제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이었습니다. 유하연이 있는 곳입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곳입니다. 저기는 제 아버지와 제 할아버지 형제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슨 거룩한 항일 무장투쟁하러 가셨던 분들은 아니고 생계형으로 이주하셨는데 제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저기에 가보았을 때 바로 거기가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곳이고 거기에서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하면서 싸웠던 간부들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그 서간도에서 저 2번에 있는 북간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그리고 저 훈춘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있는 저 3국 국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이 있는 저 북간도 그리고 이 만주 남만주의 끝에 있는 저 3번 대련과 리순 감옥은 바로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했던 곳이었습니다. 저것을 답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위대하고 눈물겨운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철저하게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창동중학교였습니다. 이게 회령에서 용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회령에서 두만강 건너서 용정으로 가다가 있는 길목역입니다. 이 길목에서 바로 철혈 광복단원들이 일본 경찰이 호송하던 현검 수송 마차를 틀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바로 탈취 15만 원 사건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 이 기념비입니다. 이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다닌 학교가
창동중학교였습니다. 창동중학교 언덕에 서 있는 기념비입니다. 사은 기념비. 저철혈 광복단이 수행한 15만원 탈취 작전은 당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자 만세 가지고만은 안 된다. 총을 들고 일본군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이 물밀듯이 만주와 연해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총이 없었습니다. 탄환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항일 투쟁을 해보자. 그래서 그 무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현검 수송 마차를 틀었던 사람들이 철혈 광복단원이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그들은 15만 원을 트는데 성공했습니다. 15만 원이면 당시에 5천 명의 독립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인당 소총 한정, 탄환 100발 한 세트에 30원 할 때였습니다. 그 작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최봉설, 그리고 여기 임국정, 여기 한상호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철혈 광복단 주요 멤버들, 창동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한상호는 20살이었습니다. 당시. 명동학교 졸업하고 창동중학 초임교사였습니다. 저 한상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15만 원 터는데 성공해서 블라디보스톡 가서 무기 사려다가 밀정에게 걸려서 체포돼서 돈 다 빼앗기고 결국 사형당했고, 무기징역 받았던 한상호는 2심에서 사형당했습니다. 바로 저런 최후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아무 여한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없다. 그 했다가 사형당했습니다. 이들이 다녔던 학교, 저 창동중학교에 가면 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뒷면에는, 사은 기념비 뒷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창동중학교 원장 오상건, 이병철, 남성호, 원사, 신홍남, 김동만, 홍우만, 이진호, 김희택, 송창희, 서성건, 문경,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교량하셨다. 위대하도다 스승의 은혜 아름다워라 창동이여. 창동학교에서 배운 200여 제자들은 잊지 못할 스승의 그恩공을 이 비에 새겨 칭송하느라. 누가 돈 얼마나 이사했고 운영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이 학교 나와서 누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한 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가르친 스승의 은혜말을 칭송하는 이 비는 일본군이 주둔하려고 했을 때 학교를 불태워버리고 자진 폐교한 다음에 1935년에 학교를 다시 건축할 때 세운 비였습니다. 저는 범도 루트를 가면 반드시 만주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항일 무장 투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가진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치른 대가가 어땠는지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슬픔은 바로 저기에 적혀있는 위대한 스승의 이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기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 기념비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사람 이름 3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마진은 저 학교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고 교장이었습니다. 그런 교장으로 있으면서 용정 일대에 있는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아서 충렬대라는 무장 조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국민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국민회는 당시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독립운동 조직이었습니다. 많을 때 회원이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만주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무장부대를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피살당했습니다. 일본군에게. 그 이름 저 비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호, 20살 나이로 저 작전에 뛰어들었던 창동중학 교사 한상호 이름 저기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정기선, 창동중학 교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참패한 다음에 일본군들이 복수전에 나서서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할 때 끌려가서 용정에 있는 일본 영사관 지하 고문실에서 산채로 얼굴 가죽을 벗겨졌던 사람. 두 누나를 파내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러 갔던 사람들 누구도 정기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전홍석. 일본군들은 감쪽같이 현금 15만 원을 탈취해서 사라진 이 범인들을 찾아서 수색했지만 사흘 동안 허탕치입니다. 그러다가 언행원 전홍석을 잡아들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습격해서 깜쪽같이 사라지는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동 경로와 시간을 알고 습격할 수 있어요. 그건 내부 협력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첫 번째 혐의자로 잡아들인 사람이 용정출장소, 조선은행 용정출장소 직원이었던 전홍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찍은 거였죠. 평소에 민족의식이 강했고 정의감이 높았던 자, 일본으로 잡혀 들어가. 그는 15일을 견딥니다. 고문을. 아마 고문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 일제시대 잔인한 고문을 보름을 견딘다는 건 초인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홍섭은 철혈광복단 단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협력자였어요. 옳은 일을,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도와달라니까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름을 견딘 건 그 돈을 가지고 블라스틱으로 간 철혈광복단이 무기 사서 독립군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보름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저 이름들 우리 역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창동중학교의 출신의 철혈광복단원들, 그리고 단순 협력자였던 전홍섭이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킨 독립군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저 봉오동 전투 영화에 나오는 대장급 분대장 이화일의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그가 끝까지 기관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은 바로 나 하나를 희생해서 우리 부대를 지키고 우리 독립군이 희생해서 우리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정신, 그게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킨다. 그 했던 그 정신, 그게 바로 저 창동중학 졸업생들, 그 교사들이 보여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른 가혹한 대가가 정의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로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제가 주인공으로 삼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설에서는 개연성과 전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 써서 작가 대력을 심사에 맡기면 많이 듣는 소리가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대표성이 없다, 인물이, 이 뜻입니다. 교수를 그리면서 지능이 한 90되는 사람으로 그리거나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교수도, 무능한 교수도 머리는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수를 나쁘게 그리고 싶다고 해서 지능 80짜리로 그리면 그건 대표성이 없죠.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전형성, 그리고 있음직한 이야기라고 하는 개연성은 모든 소설에 적용이 되는 주인공의 조건입니다. 저걸 갖추지 못한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저 두 가지 조건에 더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주인공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 다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혼자서 주인공 다 해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혼자서 주인공 다 해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그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을 때도 포수 중에서 가장 원로 포수였던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도 자기가 총대장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가 당연히 총대장일 줄 알지만,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맡은 건 일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총대장은 봉오동의 장주였던,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을 모두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었던 봉오동의 재력가, 당시 부산 땅 7배의 토지를 만주에 가지고 있었던 최진동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그는 그 밑에서 일군 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보수로 살다가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고, 그 길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습니다. 누구도 거두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그보다 더 문학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학은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길을 갔던 사람들과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준비하고 쓰는 13년의 이 시간은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로 사는 시간이었고, 홍범도 장군의 부대의 부대원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운 나날을 보냈고, 심포수와 백무와 차이경, 김수엽, 진포, 김 알렉산드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을 위대한 장군으로 기를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출현하고 그 가치가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13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두껍게 2권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역사 교과서에 이름을 다룬 사람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제 소설 속에 모두 나오는 사람. 그러나 제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역사책에서 단 한 번도 이름 쓰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우리 역사의 배신자들, 독립군을 만주에서 토벌했던 사람들, 일본군에 30년 넘게 복무하면서 일본이 망하는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충성을 다 바치면서 야스쿠니 신사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천황폐하의 손발이 되어서 장렬하게 전선에 나가서 죽으라고 총알 바지로 내몰았던 사람들,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던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제 소설에 나오는 사람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누가 기억하고 불러줍니까? 이거 4분의 1, 이거 4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제 소설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갔던 길입니다. 여기 평양에서 태어나서 서울 파병됐다가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어서 이 중부 북부 지방에서 싸우다가 함경도에서 싸우다가 총알이 없어서 무기가 더 이상 없어서 일본군에게 쫓기고 쫓기다 두만강 신갈파전을 건너서 길림을 거쳐서 목단강을 거쳐서 연해주로 갔습니다. 이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키노에 갔다가 다시 만주로 진격해서 봉오동에서 승전했습니다. 청살리에서 이기고 그 다음 다시 일본군에게 밀려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다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어서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크질오르다에서 극장 수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봉안에서 서울을 거쳐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홍범도 장군이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이 집, 제가 지난 2월 말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입니다. 여기 우스리스크에 있는 우리말로 소왕령이라고 불렀던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던 이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저 집에 살았던 최재형, 가장 크게 성공한 연해주의 우리 동포였죠.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연해주에 가서 러시아 상선 선장의 양아들이 되어서 조선인 최초로 러시아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사업가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그는 자신만
잘 먹고 살려면 평생을 러시아 귀족 어떤 사람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전선에 러시아군 군납 업무를 도맡다시피 했던 저 사람은 러시아가 비록 패전했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황제로부터 훈장 5개를 받았고 황제 대관식에 초대받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활동한 모든 독립군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조선 농민들에게, 연해주의 동포들에게 성금을 줘서 돼지와 닭을 치게 해서 러시아 군대에 군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조선 어민들에게 연어를 가공해서 러시아 군대에 군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혼자서 성공하지 않고 동포들과 함께 성공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1920년 일본군이 연해주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형당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5번째 딸이 선운 일기자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피신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다.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모두 일본군에 끌려가 나를 찾아내라고 고문당할 것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더라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다음날 새벽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나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재형은 시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바롭스크, 김 알렉산드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두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러시아군의 통역사로 징발당해서 중국의 어와단 진압을 하러 갔을 때 동청철도 회사에 통역사를 대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살 나이로 동청철도 회사의 통역사가 되었던 천재 소녀가 바로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혼자서 사범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우랄 지역에 조선 광부들과 벌목공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다쳐도 치료받지 못한 채 죄수만도 못한 강금 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톡 칸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자원해서 거추운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해서 다친 노동자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성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세비키가 되었습니다. 조선인 1호 볼세비키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연해주 전체를 통괄하는 완충국가 극동인민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외무부 장관이 된 여성이 김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 정부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뒷수습하고 최후의 철수선을 타고 퇴각하다가 반혁명군 사령관에게 체포돼서 일본군이 지원하는 반혁명군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2번의 기회나 반혁명군 사령관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왜 조선인인데
러시아 혁명에 가담하여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을 뿐 혁명가가 아니다. 볼세비키가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핍박받는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반영문 사령관은 네가 어린 자식들이 있는 엄마인데 왜 여기서 그냥 죽으려고 해?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린 아들 돌보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 알렉산드라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들이 식민지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100개 러시아인들과는 같은 기찻간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에 내 자식들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식도 그런 잘못된 세상에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혁명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형 당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떼어내고 내가 죽을 것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13보를 걸어가서 바로 여기에서 죽겠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가리려고 했을 때 거절하죠. 나는 내 최후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남긴 유언이 이거죠. 제가 조금 윤문을 한 겁니다. 제가 방금 걸어온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에 여러분이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극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것이 바로 1910년대, 20년대 볼세비키였고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조선 독립 투사들이었습니다. 이 독립 투사들이, 이 볼세비키가, 이 공산주의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나라는 소련 한 나라뿐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일본과 싸운 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라면 그런 소련과 손잡고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던 미국도 영국도 다 빨갱이 나라입니까? 다음은 연해주의 심장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던 이진용 장군, 조선인들이 이런 배를 타고 함경도에서 이 연해주로 건너갔었습니다. 이석산 장군의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스키노, 이 연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삼국 국경,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삼국 국경을 넘어서 가면 첫 번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크라스키노입니다. 여기에서 안중근 참모 중장을 비롯한 12명의 동지들이 단지 동맹을 했습니다. 손가락 약지, 왼손 약지 하나씩을 잘라내고 맹세했던 3년 내에 침략의 수괴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로서 민족 앞에 사죄하겠다는 맹세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단지 동맹비입니다. 손바닥 있는 3월 2일 날, 지난 3월 2일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최원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재력가들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힘을 써서 홍범도 장군을 도와서 홍범도 장군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무기도 못 구하고 나날 시간만 보내게 되었을 때 홍범도 장군이 마침내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면 있는 이 무기라도 가지고 조국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겠다고 떠나려고 했을 때 막아쓴 사람이 최원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홍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 소설 2권 641페이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추풍을 거쳐 연추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왕령 우스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의 청년 사업가 최원세였다. 한양의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연해주로 건너온 최원세는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국경 무역으로 제법 자리를 잡은 청년이었다. 소왕령으로 간 공감창과 김충렬로부터 우리의 귀한 소식을 전해들은 최원세는 만주 출장을 취소하고 달려왔다고 했다. 이건 아닙니다. 장군님을 빈손으로 조선으로 돌려보내면 조선에 있는 동포들이 연해주에서 사는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2달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얼마라도 무장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금하겠습니다. 실제 최원세는 2달 만에 모금을 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가지고 오죠. 이 집이 바로 포시에트 항구 옆에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고려인들이 거주했던, 고려인들이 모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하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고려인촌에 남아있는 집터입니다. 여기는 훈춘의 끝에 있는 방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 바로 삼국 국경에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써 있는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 건너 북한입니다. 이거 북러철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러시아 갈 때 이 다리 건너서 갑니다. 요 앞에 여기 러시아 땅입니다. 이 삼국 국경, 여기가 동해바다입니다. 이 훈춘에, 바로 이 뒤에 있는 훈춘의 사람은 바로 황병길, 김숙경의 도시입니다. 황병길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 때 결혼해서 이듬해 만주에 가서 독립군 되었던 사나이였습니다. 아내 김숙경도 이듬해 연해주로 건너가서 황병길을 만나서 함께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유학,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미래를 앞당겨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병길은 서당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자기 아내를 늘 숙경씨라고 불렀습니다. 1910년대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숙경씨 그렇게 보니까 애들도 따라서 자기 엄마를 숙경씨 이렇게 불러서 동네 사람을 웃기게 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황병길은 저 두만강 건너서 국내 진격작전 펼치고 돌아오다가 전사했습니다. 아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의 딸 황정신도 영국 유학 갈 기회를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돼서 비밀결사 조직에 들어가 싸우다가 일본 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황정혜도 23살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저 훈춘입니다. 이 뒤에 있는
그 딸들이 쓰는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110년 전이었습니다. 110년 전에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가족들을 우리 역사책 누가 어느 페이지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게 황병길입니다. 그 안에 김숙경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박서양이 있습니다. 이 네가 봉오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죠. 그 기념비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박서양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선 최초의 7명의 양 의사 중에 의사가 된 한 명이었습니다. 최초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의전의 최초의 조선인 교수였습니다. 고종을 진료하는 왕실 출입이가 되었지만 봉오동 전투가 준비되었을 때 기꺼이 봉오동 전투 종군 의사로 참전합니다. 이 사나이입니다. 박서양.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된 제중원 1기 7명 중에 한 명. 최초의 외과의사. 그는 봉오동 전투가 끝난 다음에 영길에 가서 병원을 열고 1년에 10,0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 3,000명이 무료 환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조선동포들, 독립군들 모두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8개 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탄압으로 더 이상 학교를 유지할 수도 병원을 운영할 수도 없을 때 기꺼이 문을 닫고 조용히 고향 황해도로 돌아가서 가난한 고향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조용히 죽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퇴각해야 하는지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박서양이었습니다. 여기 청살리 전투 전적지. 이 청살리 전투 전적지에는 유명한 김자진과 홍범도만 있지 않습니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김훈이라는 인물 소설에 나옵니다. 나중에 육군 중앙무관학교에 가서 최고의 유능한 조선 군인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죠. 일본 검도 교관과 검도 대련에서 이겨서 신화가 되었던 사람. 행군 훈련에 들어가면 남들은 어떻게든 짐 하나 줄이려고 했지만 김훈은 늘 배낭 안에 가득 벽돌을 넣고 행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훈련을. 그래서 국민군의 장개석도 끌고 가려고 하고 공산당의 팽덕회도 끌어가려고 서로 경쟁했던 사람이 김훈이었죠. 그의 연인 이추학.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두 사람의 로맨스는 거의 세기의 로맨스였죠. 둘 다 전선에서 죽었죠. 홍범도 장군의 죽은 곳은 바로 여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마지막 취업 명령서입니다.
3년 전 우리나라로 봉환될 때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자흐스탄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서 한 장을 함께 보냈죠. 그 문서보관소에서 보낸 문서가 홍범도 장군이 받았던 마지막 취업 명령서였습니다.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극장 수의로 근무한다. 그렇게 살다 죽었지만 홍범도 장군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열흘 앞두고 자기가 수의로 일하면서 모은 돈 다 털어서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 대접받아보지 못하고 존경받아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자기의 동지들, 부하들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자식 한 명 남기지 못했습니다. 핏줄 하나 없습니다. 나머지 국내 북파 결사대 이쪽 남만주에 파견했던 안경신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일 무장투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다 죽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허위가 굉장히 대표적인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위는 대한제국에서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 원장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런데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3도 의군 참모 군사장으로 서울 한양 진격작전을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체포되어서 자신이 대법 원장으로 근무했던 바로 그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시신 수습할 사람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수배였고 그 수습하면 보복당할까봐 아무도 수습하지 못했을 때 그 시신 수습한 사람이 바로 박상진이었습니다. 박상진 역시 판사 시험에 합격해서 평양 법원으로 발령받았지만 거부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광복단 사령으로. 거의 사형 집행 기사입니다. 박상진 사형 집행. 박상진은 13분 만에 절명되었다. 교수형 당하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매달아놓은 13분 만에 의사가 와서 확인합니다. 숨이 붙어있나 떨어졌다는 걸 확인한 게 13분이었습니다. 거의 공범이었던 김한중은 12분 만에 절명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절명합니다. 그들은 20여 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조금은 더 근사한 나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관이었던 리범진과 그의 아들 헤이그 밀사였던 리위종이 있습니다. 여기 민족의 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뒤에 있는 게 무후선열 재단입니다. 이 글자 좀 작지만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알 수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글입니다.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상호 철혈 광복단은 창동중학 교사였던 이 사람, 임국정, 윤준이 나란히 여기 묻혀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20대 나이에 다 교수형당해서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들 뒤에 이들은 그래도 시신이라도 남겨서 무덤이라도 썼습니다. 여기 무선열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유해도 찾을 수 없고 제사 지내줄 후손 핏줄이라고 단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을 모셔놓은 게 바로 여기 무선열 재단입니다. 여기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바로 이 초라한 반지하 위에 이 거창한 묘역 한 개를 독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제2장군 묘역입니다. 6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번 이영준 일본 육사 26기 일본 육군 대령으로 일본이 망하는 그날 1945년 11월 8월 15일 아침까지 일본의 충성 다 바치다가 일본 망하니까 도망 나와서 미 군정청에 가서 군사고문돼서 대한민국 육군 초대 참모 총장이 된 사람. 여기 묘비에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신태영 일본 육사 26기 일본 육군 중령으로 30년 넘게 일본군의 온갖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 대한민국 육군 제3대 참모 총장입니다. 그들의 발밑에 그들의 총구 앞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이 무선열재단의 손바닥만한 위패 하나로 고작 요만한 합니다. 이 앞에 거기에 묻혀요. 묘지도 없이 위패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 위에 일본 육사 26기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육사 26기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마지막 학생이었던 44명의 학생이 유학 가서 16명이 임관했고 일본 육군은 장교로 임관된 이 16명 중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 것을 호소했을 때 거기에 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지청천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두 일본군의 충성을 다 바쳤고 일본이 망한 다음에 대한민국 군대를 점령했습니다. 여기 제1대부터 제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 모두 일본군 출신입니다. 만주군 출신. 그들이 자리 잡은 저 거창한 묘역 밑에 반지바에 여기 혼춘의 호랑이 황병길 임신한 몸을 이끌고 국내 폭파 결사대에 뛰어들었던 안경신 여기 대단했던 황해도 병장 연해주에 가서 끝까지 싸웠던 이진용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이 자리 홍범도 장군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충으로 모시면서 여기 위패 빼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육사 교정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묘 파낸다 흉상 드러내서 철거하겠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반대가 너무나 완강하니까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상은 너무 눈에 띄니까 철거하지 못하고 이미 육사 안에 있던 독립영웅실 다 철거했습니다. 다 뜯어내서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딱 한 가지는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이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 모르는 사람도 두려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가 아니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꿈꾸었던 나라, 그들이 남겨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만주와 연해주에 가보시면 너무나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범도루트 소설 범도를 읽은 독자들과 함께 갔다 온 사진들입니다. 이거 북한입니다. 요 앞에 두만강 흐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 앞서서 싸웠던 상tum자 전투라고 하는 전초전이 벌어졌던 자리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 두만강입니다. 이 사진 10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10월. 이게 만주입니다. 10월에 이렇습니다. 그들의 옷이 지금처럼 좋았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우스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민족학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완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7월 하순에 가보려고 하는 만주 루트 말고 연해주, 만주, 일주 루트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갔던 길을 거꾸로 쫙 가보는 길입니다. 여기 연길, 훈춘,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목단강, 길림, 이렇게 넘어갔었던 길인데 여기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생각입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조선 독립구들은 이 블라디보스톡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멀리 보이는 조선 땅을 꿈꾸었습니다. 돌아갈 날. 이게 블라디보스톡에 남아있는 서울스카야, 서울거리입니다. 이게 고려인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연해주에 가서 처음 자리 잡았던 지신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지신어에 있던 학교 사진입니다. 이게. 고려인들, 조선인들, 만주, 연해주에 가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은 오면 어디서나 마을을 이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언제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바로 지신어라고 하는 마을. 여기 지신어 마을 있던 자리 이번에 제가 아마 이 마을에 가본 사람 200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 중. 이번에 갔었는데 다 허허벌판입니다. 1937년에 스탈린이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시키고 나서 저 넓었던 벌판, 농토 다 폐허로 변했죠. 저 비는 서태지가 세운 겁니다. 서태지가 연해주 공연 가서
고려인 천마을 기념비 세워놨습니다. 스테이지가 좋은 일 했습니다. 저 학교의 교사들은 대체로 다 입사리 교사들이었습니다. 입사리 교사가 뭐냐면 입만 사는 교사입니다. 저 고려인 마을들, 조선족 마을들의 학교 세우고 나면 교사 초빙해야 됐습니다. 국내에서 그럼 교사 초빙할 때 월급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는 거, 자는 거, 숙식만 해결. 말 그대로 입만 살게 해주는 무료 자원봉사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학교에 교육했던 사람들, 바로 아까 창동중학 교사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이상설 유업입니다. 우스리스크에 있는 강입니다. 이상설 자기 죽으면서 그랬죠.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죠? 내 뼈는 갈아서 이 강에 버려라. 그래서 조국 앞바다로 흘러가게. 그 뿌린 장소입니다. 그 앞에 세우는 이상설 기념비, 유업이. 지난 2월 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우리 교육의 숲이 하고 있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교육은 우리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일을 해온 가장 특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무장투쟁과 교육을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준비론과 투쟁론, 이게 반대인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취재하고 조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증언들, 회고들 보면 홍범도 장군이 한때 우리가 무장투쟁이 밀리고 있을 때 밀산에서 부대 훈련하면서 농사 짓고 있을 때 홍범도 장군이 거기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 마을 학교. 그래서 아이들, 아파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홍범도 장군이 직접 등에 업고 어린애들 앞에 걸려서 학교에 등교시켰다. 그 점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총 들고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홍범도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을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우리 방현석 작가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큰 감동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4강을 이렇게 마치셨는데 원래 그 교육의 숲에서 3강으로 돼 있다가 이제 너무 호응이 좋아서 한 강을 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간단한 소감. 그리고 뭐 7월 달에 우리 성기순 원장님 우리 7월 달에 한번 같이 가는 건가요? 3월 달에 7월은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안 추울 때가 그랬어요. 7월 달 안 추워요. 7월 달. 그래서 좀 일정을 잘 조정해서 가능하면 저도 완주하는 코스를 좀 꼭 가보고 싶습니다. 몇 박 며칠로 계획하고 6박 7일입니다. 6박 7일 다 쳤습니다. 일정도. 우리 오늘 세월호 어머니 제가 엄마 이야기하고 홍범도 이야기하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사람이 어디에다 목숨을 거는가?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때 목숨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범도 4.16 다른고의 별들을 만나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교육의 숲은 다음번에 더욱더 새롭게 무장하여 일발필격의 기세로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의 숲 1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